우선 많은데 위안부 역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일본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상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계에서도 뭐 당연히 관심이 높겠네요. 학계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일단 이게 2017년에 발견된 영상보다 더 생생하고 길이도 훨씬 더 길고 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예. 저는 박정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회 첫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평생을 기다려왔고 평생을 찾아왔던 그 영상을 딱 눈으로 보는 순간에 감격이 느껴졌었고 저희가 정식으로 인터뷰한 동안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셨었어요. 그리고 그 서울대 연구팀 2017년에 처음으로 발굴했던 서울대 연구팀에 속해 있었던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도 보자마자 연구자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해냈다. 그래서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밖에 다른 여러 학자분들이 사실 그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상실들을 많이 하고 좀 희망을 잃었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빛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반응이었군요. 자, 그런데 이런 영상이 왜 지금에서야 나왔는지, 지금까지 왜 이런 영상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는지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발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발굴을 했지만 저희도 모래알 속에서 우연히 바늘을 찾은 격이라고 저희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직접 미국에 가야 하고요. 일단 가서도 인제스트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파일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은 얼마나 더 많은 자료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인제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분류나 제목이나 내용을 기입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발굴한 영상도 1947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위안부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살아계신 분이 17분밖에 안 계시고, 또 위안부 역사 연구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사진, 문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발굴한 동영상 이런 것들의 조각조각이 합쳐져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맹점이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한일 간에. 그때 이후에 이 정부의 지원이 정말 팍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거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학계에서도 더 활발한 연구 그리고 정부의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형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를 통해 미립국한 중국인 한 명이 또 붙잡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4명이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잡기 위해 공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형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미립국한 중국인 8명 가운데 1명이 해경에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해경이 지난달 26일 43살 중국인 왕에 이어 지난달 29일과 30일 33살 A씨와 37살 B씨를 전남 목포에서 잇따라 붙잡았고 어제 49살 C씨를 검거했습니다. C씨는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을 목포로 갈 수 있게 도운 운송책 3명도 앞선 28일 목포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남 일대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미립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한국의 지인과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미립국 모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파 농장 등에 취업 목적으로 미립국한 것으로 파기되고 8명이 1인당 170만 원 정도 총 1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모터보트 등을 구입해 해경은 나머지 미립국자 4명에 대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공개 수사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글로벌 뉴스입니다. 홍콩 보안법 처리 후 미국과 중국 사이 높은 수위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서구의 민주주의와 가치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현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는 발언이죠. 폼페이오 장관은 또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금찬욱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비난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직책인
총서기로 불렀고 정부의 기능을 표현할 땐 중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중국 공산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서구의 이상과 민주주의 그리고 가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미국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도 이 위협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 등 동맹국들과의 파트너로서 좋은 관계를 언급한 건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다음 세기에도 미국이 누리는 자유를 본보기로 서구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은 공산당 이념에 덤담해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할 무언가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국면을 서구 자유진영과 중국을 매개로 한 공산진영의 대립구도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중 갈등을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로 인식한다는 뜻이어서 향후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5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지만 일본은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런 아베 정부의 외교 폭주에 맞서온 일본의 한 원로 법조인이 있는데요. 얼마 전 도쿄도 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従軍慰安問題、靖国参拝、私は日本人として大変恥ずかしい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우츠노미야 전 변호사 연합회 회장.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배경과 목적 모두가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嫌がらせ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日本政府のね、徴用工問題に対する報復的な措置としての意識性は撤回すべきであると。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와 배상을 한 일본.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오히려 보복성 수출 규제에 나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対応しないばかりか、民間企業の被告になった民間企業が賠償金を払うのをどちらかというと政府が妨害しているんですね。 사죄와 배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츠노미야 전 회장. 위안부 소녀상, 강제징용 행상을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 전쟁 범죄의 교훈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これは第一歩なんだ。で、その次、それ以上にあるいは重要なのは記憶の継承なんだと。同じことを二度とね、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 70대 원로 법조인의 싸움은 7월 도쿄도지사 선거로 이어집니다.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2위에 그쳤고 이번에도 우익 성향의 고이케 지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본 우경화의 벽은 더 높고 공고해졌습니다. 自信ありますか？ちょっときつそうなんですけど。一発勝負ではダメなんですよ。1回で勝てなかったら2回、2回では3回と。最終的に10回で勝てればいいわけですよ。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본 측에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어제로 끝난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만간 산업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기류가 있지만 규제 철회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했고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모두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때 끝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내달리는 괴짜들이 있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꼭 그런 사람입니다. 우주여행, 화성이주 같은 사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웃어넘겼지만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우주를 향한 괴짜 CEO의 도전기 이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몸을 흔드는 이 남자 누굴까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입니다. 지난 1월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자 기분 좋다며 고객들 앞에서 소위 맞춤을 선보인 건데요. 자, 머스크 회장 이번에는 이렇게 두 손을
도전해온 꿈, 바로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순간입니다. 3, 2, 1, 0. Ignition. 네, 수많은 미국인들이 머스크와 함께 긴장 속에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비행사 2명이 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후 크루 드래건은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30분 지구 400km 상공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과의 결합, 즉 도킹에도 성공했습니다.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쏘아 올린 기업은 이 스페이스 X, 머스크 회장이 화성 식민지 건설을 내걸고 지난 2002년 창업한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미국의 우주선은 국가기관인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머스크 회장 소유의 스페이스 X가 만들었습니다. 크루 드래건이 실린 로켓 펠컨 9도 스페이스 X의 작품입니다. 즉 민간 기업에서 주도한 유인 우주선 발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2011년 미국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9년 만에 미국 영토에서 유인 우주선을 다시 쏘아 올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m really quite overcome with emotion this day. It's kind of hard to talk, frankly.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크루 드래건에 올라탄 우주 비행사는 헐리와 벤켄입니다. 2000년 나사에 입사해 각각 2차례 우주를 다녀온 베테랑 비행사들입니다. 머스크 회장의 도전은 우주인들 복장부터 바꿔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끈하고 날렵해진 우주복을 선보였습니다. 과거 큰 헬멧, 기대한 우주복과 대비됩니다. 옷이 가벼워지니 헐리와 벤켄의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걷던 예전 우주인들과는 달라졌습니다. 우주선 작동 역시 과거처럼 스틱이나 버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비행사 2명만 탔지만 스페이스 X는 앞으로 일반 관광객을 우주에 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1인당 비용은 수억 원일 걸로 추정이 됐는데 스페이스 X는 2023년에 달을 여행할 첫 여행객에 일본의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를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달 탐사 프로젝트뿐 아니라 화성 진출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승객 100명을 태워 화성 우주 관광을 시작하고요. 50년 안에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지나친 상업화의 우려도 있지만 우주를 향한 머스크의 도전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 아닌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게 취미라는 머스크 회장,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죠. 71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가 미국으로 이주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들을 성공시킨 비결은 남다른 상상력이었습니다. 그의 사업 방식은 실현 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상해 놓고 실현 방법을 찾는 식입니다.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 입학한 지 이틀 만에 자퇴하고 23살에 창업한 인터넷 회사 집2부터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28살에 시작한 인터넷 은행 페이팔도 미지의 비즈니스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30대에 접어들던 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를 설립했을 때는 무모하다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주 여행용 로켓을 싼 값에 제공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로켓 재사용이라는 역발상으로 비용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Obviously, if we can reuse the rocket, say 1,000 times, then that would make the capital costs of the rocket for launch only about $50,000. 그의 또 다른 야심작, 진공 상태로 터널 속을 초음속으로 달리는 하이퍼루트입니다. 이 미래의 운송 수단에 대해 사람들은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한때 혀를 내둘렀지만 2016년 라스베이거스 사막에서 시험 주행에 성공하자 머스크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행과 돌출 발언으로 여러 번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지난 만우절에는 테슬라가 파산했다라는 출렁거렸습니다.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때론 허무맹랑해 보이는 꿈에 돌진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꿔온 머스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마스크로 버티는 답답한 요즘 머스크가 그려낸
시원한 우주선의 모습이 유난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KBS 뉴스 이유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